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2달 전 독도 앞바다에서 폭격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어민 수십여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날 미군이 작성한 기밀보고서 한 장, 독도는 한국 땅이다. 78년 동안 누구도 몰랐던 문장,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깊숙한 상자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왜 이 문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우드입니다. 미국 메리랜드 주 칼리지 파크에 있는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그러니까 나라에서 11년째 기록물 정리 업무를 맡고 있는 아카이비스트입니다. 제 하루는 언제나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아침 8시, 지하 서고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을 때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먼저 코끝을 스치죠. 형광등은 늘 그렇듯 희미하게 깜빡이고, 복도 끝까지 늘어선 철제 선반에는 세상이 잊어버린 기록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남들은 이런 일을 지루하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의 숨결을 듣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뜯지 않은 상자 1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저는 그중 하나를 별 생각 없이 집어들었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색이 바랜 손글씨로 극동공 군사령부 1948이라는 표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흔한 군사행정 자료겠거니 싶었어요. 이런 상자는 서고 안에 셀 수 없이 많았으니까요. 라텍스 장갑을 낀 손끝으로 뚜껑을 열자 타자기로 찍힌 보고서 몇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는 손끝만 스쳐도 부서질 듯 얇았고 모서리는 이미 갈색으로 사가 있었죠. 저는 늘 하던 대로 스캔 작업을 위해 문서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낡은 서류철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세 번째 장을 넘기던 손이 문득 멈췄습니다. 종이 위에 낯선 지명 하나가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앙쿠르 암. 어디선가 스친 기억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전에 한일 관계 자료를 정리하다 우연히 본 적 있는 지명이었어요.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첫 줄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눈으로 따라가던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감각이 번졌습니다. 문서 한가운데 리앙쿠르 암이 한국의 일부라는 사실이 이미 분명히 확립되었다는 문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상자에 넣지 못하고 그대로 책상 위에 붙박인 듯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는 게 느껴졌고 숨을 고르려 해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11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이런 떨림을 느낀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극동공군 사령부 소속 담당자가 상부에 보고를 올릴 때 반드시 주한미군 사령관 쪽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 섬 하나를 두고 이렇게까지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죠. 저는 문서를 조심스레 옆으로 밀어두고 책상 서랍에서 새 장갑 한 켤레를 꺼냈습니다. 남은 상자들을 마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제가 지금껏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서고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고 저편에서 들려오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문서를 손에 쥔 채로 고개를 들었죠. 다가온 사람은 제 오랜 동료, 기록물관리 부서에서 함께 일해온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다니엘, 아직도 여기 있어요? 그가 웃으며 물었지만 저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문서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었지만 몇 줄 읽어 내려가더니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수만 건의 문서를 다뤄왔지만 이렇게 손이 떨린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가 자리를 뜬 뒤 저는 다시 혼자 남아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잊혀지지 않은 자의 기록이다. 그때는 그 말을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새삼스럽게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종이는 어쩌면 70년 넘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있던 진실일지도 몰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낡은 행정서류에 불과하겠지만 어느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자신들의 땅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조각일 수도 있었죠. 저는 문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극동공군 사령부라는 표기,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지명 하나. 저는 이 문서가 단순한 행정기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실을 몰랐고 누군가는 알면서도 침묵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아카이비스트로 일하며 늘 되뇌던 원칙이 있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기록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면 그 진실도 함께 묻혀버린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자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자 밑바닥, 다른 서류들 사이에 끼어있던 얇은 문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한국어로 적힌 문서였습니다. 한국어로 적힌 문서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그것을 상자에서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글을 완벽히 읽을 줄은 몰랐지만 어렴풋이 낯익은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으로 눌러 쓴 흔적, 그리고 붉은 인주로 찍힌 관인 자국까지 남아 있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 문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으니까요. 번역 프로그램을 열고 한 글자씩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평소라면 익숙했을 작업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서툴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에 번역된 문장이 하나둘 떠오를 때마다 저는 등을 곧게 세우고 다시 읽었습니다. 어느 지역의 관리가 상급 기관의 특정 섬의 관할권을 보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섬이 자신들의 행정구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죠. 저는 이 문서가 방금 전 발견한 미군 보고서와 정확히 맞물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흐린 하늘이 보였고 저는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종류의 사건에 깊이 개입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아카이비스트로서 제 역할은 문서를 정리하고 보존하는 것이지 그 안에 진실을 해석하거나 어딘가에 알리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지난 11년 동안 저는 늘 그 선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 앞에서는 그 선이 자꾸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다시 문서를 살펴봤습니다. 문득 예전에 학회에서 만났던 한 사학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동아시아 영토 분쟁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람이었고 언젠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사료는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옵니다. 그때는 그저 인사치레로 들었던 말인데 지금은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을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이 발견이 혼자만의 판단으로 다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상사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급히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문서가 들려 있었죠. 다니엘,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상사가 가볍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온종일 이 상자 하나에 매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서를 상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상사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종이를 받아들었지만 몇 줄 읽어 내려가더니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미간이 좁아지고 눈동자가 문장 하나하나를 되짚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상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상자 번호와 발견, 경위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에도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빨라지고 있다는 걸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종이를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문서를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임의로 판단할 사안이 아닌 것 같군요. 관련 분야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아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한 안도감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안도감은 이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데서 왔습니다. 두려움은 이 문서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몰고 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에서 왔습니다. 상사가 자리를 뜬 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고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저는 늘 문서와 사람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며 살아왔습니다. 기록을 정리하는 사람이지 그 안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은 아니라고 스스로 선을 그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서 앞에서는 그 선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저는 문득 예전에 학회에서 인사만 나눴던 한국 측 사학자를 떠올렸습니다. 동아시아 영토 문제를 오래 연구해온 사람이었죠. 그라면 이 문서의 무게를 정확히 짚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다시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메일 창을 열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그의 이메일 주소가 뜨는 순간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 메일 한 통을 보내고 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신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 한쪽에서 새로운 메일 한 통이 먼저 도착했다는 알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잠시 손가락을 멈추고 발신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오전에 문서를 함께 봤던 동료가 보낸 메일이었죠. 메일을 열자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니엘,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이런 사안은 잘못 다루면 개인적으로도 기관 차원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조심스러운 당부가 오히려 저를 더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문서를 그냥 절차대로 스캔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올리고 나머지는 관련 부서에 넘기면 그만이었습니다. 그게 제 원래 업무였고 그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죠. 굳이 한국 측 사학자에게 연락하고 이 문서의 무게를 저 혼자 짊어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종이는 여전히 얇고 부서질 듯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문장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70년 넘게 누군가는 이 사실을 몰랐고 누군가는 알면서도 침묵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잊혀지지 않은 자의 기록이다. 그 말이 이번에는 훨씬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문서를 조용히 덮어버리면 이 기록은 또다시 상자 안에서 70년을 묻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안전한 길과 옳다고 믿는 길 사이에서 마음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제 직업적 원칙은 문서를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존하라는 것이었지만 이 문서는 단순히 보존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늦어요? 저녁 챙겨 먹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문장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문서 하나에 매몰돼 있던 저를 잠시나마 현실로 끌어당겨주는 문장이었으니까요. 저는 짧게 답장을 보내고 다시 화면 속 메일함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문서를 혼자만의 판단으로 덮어두지 않기로요. 저는 발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국 측 사학자에게 보내는 메일이 그렇게 조용히 전송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시작했다는 실감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평소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익숙한 골목인데도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문서 생각뿐이었습니다. 니앙쿠르 암이라는 지명, 그리고 그 옆에 적혀있던 확립되었다는 문장. 그 짧은 몇 줄이 제 하루 전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메일함부터 확인했습니다.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메일을 열었습니다. 사학자는 짧지만 단호한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우드 선생님, 보내주신 사진 속 문서, 제가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습니다. 원본을 볼 수 있을까요? 그 문장 안에는 제가 느꼈던 것과 비슷한 떨림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상사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상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정식 절차를 거쳐 외부 연구자에게 열람을 허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사본만 제공하고 원본은 기관 내부에서만 다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며 동시에 이 일이 이제 제 손을 완전히 떠나 더 큰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화상통화로 사학자와 처음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화면 너머로 문서 사본을 몇 번이나 확대해보며 한 문장 한 문장을 짚어나갔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상기되는 게 화면으로도 또렷이 보였습니다. 이 문서가 진짜라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 끝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일이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오랜 역사의 빈틈을 채우는 작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아카이비스트라는 제 직업이 이렇게 무거운 무게를 지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문서를 정리하고 보관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문서 하나가 세상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하면서도 동시에 묘한 사명감 같은 것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낯선 국제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드 선생님 되시죠? 수화기 너머로 차분하지만 긴장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을 서울에 있는 독도 관련 연구 재단의 담당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사학자를 통해 이번 문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멀리까지 퍼져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손끝이 다시 떨려왔고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접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담당자는 신중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 문서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배경을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쪽에서도 오랫동안 이 시기 자료를 찾아왔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문서 하나가 단순히 미국 안에서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저는 잠시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문서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오래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뿌리를 증명할 마지막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몇 해 전 아내와 함께 여행 갔던 어느 해안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던 바위,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던 우리 두 사람.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땅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단순한 지리적 좌표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자 기억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상사였습니다. 다니엘, 위쪽에서 이 사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조만간 정식으로 검토 회의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이 문서가 이제 제 손을 완전히 떠나 훨씬 더 큰 절차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은 이미 짙은 어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발견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밝혀야 했던 진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책상 위 컴퓨터 화면에 새로운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뜻밖에도 일본 쪽 연구자였습니다. 저는 잠시 마우스를 든 채 망설였습니다. 이 메일을 열어야 할지 그냥 넘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숨을 한번 고르고 메일을 열었습니다. 정중한 문장으로 시작된 메일은 이번 문서 발굴 소식을 어디선가 전해 들었다며 원본을 직접 검토하고 싶다는 요청을 담고 있었습니다. 문장은 예에 발랐지만 그 안에 숨은 팽팽한 긴장감이 화면 너머로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상사에게 메일을 전달했습니다. 상사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퍼졌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신중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회의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상사를 비롯해 기관 내 법무 담당자와 홍보 담당자까지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저 같은 아카이비스트가 낄 자리가 아니었는데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드 씨가 발견한 문서에 여러 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 담당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운을 뗐습니다. 다만 우리는 특정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발견한 문서가 이제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의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들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저만 이상하게 다른 시간 속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사본을 공개하는 게 가장 공정한 방식일 겁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홍보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다만 발표 시점은 신중하게 조율해야겠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이 종이 한 장이 이제 외교적인 무게까지 짊어지게 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뻐근하게 굳어 있었고 목덜미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사학자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드 선생님,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서 안에서 또 다른 게 나왔습니다. 저는 놀란 손으로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네, 다니엘 우드입니다. 우드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을 기관 대외협력실 소속이라고 소개했지만 말투에는 묘한 경직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금 다루고 계신 문서건 말인데요. 내일 아침 일찍 상부에서 직접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면담이요? 어떤 이유로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지만 목소리가 조금씩 흔들리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외부로 정보가 확산되는 속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한참 동안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저는 이 발견이 그저 학술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는 낯선 얼굴들이 여럿 앉아 있었습니다. 기관 고위 관계자와 처음 보는 정부 쪽 인사까지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저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드 씨, 고위 관계자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서의 존재 자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개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멈춘다고 해서 이 문서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회의실 안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계자 한 명이 서류를 뒤적이며 덧붙였습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자칫 잘못 다뤄지면 특정 국가와의 관계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지금 얼마나 복잡한 흐름 한가운데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복도 벽에 잠시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숨을 골랐지만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사학자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우드 선생님, 이 문서 관련 이야기가 벌써 언론에 흘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휴대전화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인터넷 창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리앙쿠르 암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이미 몇몇 매체의 기사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정확한 출처는 밝히지 않은 채 미군 기밀문서를 둘러싼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만 앞세운 기사들이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화면을 넘기며 숨이 점점 가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은 이미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상사였습니다. 다니엘,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기관 차원에서 진화에 나서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수화기를 든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까지도 정중했던 고위 관계자의 말투는 오늘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우드 씨, 이 문서와 관련한 모든 대외 접촉을 당분간 중단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언론에 흘린 게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의 시선은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뒤적이며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고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들 앞에서 저는 제 자신이 순식간에 문제의 원인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드 씨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무 담당자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결과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저는 의자에 힘없이 몸을 기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자 그제야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며칠간 쌓아온 긴장과 확신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마저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사학자였습니다. 우드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 곳에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서가 순수한 학술적 논의로 남기는 이미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화기 너머 침묵을 함께 견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그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에서 손을 떼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저는 그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이미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사무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문서 2장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제가 발견한 진실이 오히려 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청소를 담당하는 야간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늦게까지 불이 켜진 걸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우드 씨, 오늘도 늦으시네요. 괜찮으세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힘없이 흔들렸는지 스스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간 뒤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 밑은 거뭇하게 그늘져 있었고 표정에는 지난 며칠간의 피로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계속할 자격이 있는 걸까? 애초에 저는 그저 상자를 열고 문서를 정리하던 사람이었을 뿐인데 어쩌다 이렇게 모두의 시선과 의심을 한 몸에 받는 처지가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다시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문서 2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종이는 여전히 얇고 낡았지만 그 안의 문장들은 처음 봤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그 문서를 둘러싼 사람들의 태도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오히려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냥 문서를 발견했을 뿐인데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무언가를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저 진실을 발견했을 뿐이잖아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 하나가 그제야 다시 떠올랐습니다. 대학원 시절 처음 아카이비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품었던 다짐이었습니다. 기록은 누군가의 목소리이며 그 목소리를 지키는 것이 제 일이라는 다짐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고 사무실 안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까와는 다른 감정이 서서히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대신 조금씩 단단해지는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여러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받아둔 독립적인 언론사 기자의 연락처였습니다. 이 문서가 어느 한쪽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정확하게 알려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손에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 어둠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묻히게 둘 순 없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 화면에 사학자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우드입니다. 목소리에는 아까와는 다른 단단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드 선생님, 사학자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재단 쪽과 논의를 했습니다. 이 문서를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쓰지 않고 학술적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공개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며칠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관 쪽은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명함을 손에 쥔 채 저는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숨기지 않고 정식 절차를 통해 공개하자고 제안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그 결심을 되새기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복도는 아직 조용했고 창밖으로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사의 사무실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긴장감에 가까운 떨림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상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서는 이미 세상에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숨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왜곡되고 오용될 위험만 커질 뿐입니다. 상사는 팔짱을 낀 채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먼저 정확한 맥락과 함께 공개하는 게 기관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추는 쪽보다 밝히는 쪽이 결국 더 안전합니다. 사무실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견디며 상사의 대답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발소리,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상사가 낮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학술 검증을 거친 뒤
정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합니다. 우드 씨가 그 실무를 맡아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깨에 실렸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도 직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학자와 다시 화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 그의 얼굴에는 며칠 만에 처음 보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이 문서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화를 마친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온전히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낡은 문서 2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레 정식 보관 파일에 옮겨 담았습니다. 이제 이 기록은 더 이상 어둠 속 상자 안에 머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정식 보도자료, 초안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자판 위를 움직일 때마다 지난 며칠간의 혼란이 하나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보도자료 초안을 완성한 저는 그것을 사학자와 재단 담당자에게 함께 보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을 한결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상사와 법무 담당자, 그리고 화상으로 연결된 사학자와 재단, 관계자까지 모두가 같은 화면 속 자료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각자 자료를 살피며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학술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학자가 화면 너머로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문서의 진본성은 확인됐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문서 하나로 모든 걸 단정하기보다는 이후 시기의 다른 문서들과 함께 균형 있게 설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신중한 태도에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진실은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그 순간 다시 배운 기분이었습니다. 법무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문서의 발견 경위와 내용, 그리고 이후 시기 다른 자료들과의 관계까지 함께 명시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며 마침내 이 기록이 온전한 맥락 속에서 세상에 나가게 되는구나 싶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상사가 저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우드 씨,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이끌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를 압박하던 시선들이 이제는 신뢰로 바뀌어 있다는 게 어쩐지 낯설면서도 뭉클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저는 홀로 자리에 남아 화면 속 최종 보도자료를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서 발견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 문서가 품고 있던 문장 하나하나가 정확한 사실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과장도 축소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몇 번이고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며칠 뒤 보도자료가 공식 발표되던 날 아침,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청명한 하늘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사학자, 재단 관계자, 그리고 전에 연락 왔던 일본 쪽 연구자까지 각자의 입장에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메시지를 하나씩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의견은 여전히 갈렸지만 적어도 이제는 모두가 같은 문서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합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와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녁 노을이 유난히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압박 속에 갇혀있던 제 마음이 이제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문 앞에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아내를 가만히 안으며 오랜만에 온전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시 서고로 향하는 계단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상자, 부서질 듯한 종이, 그리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70년 전의 목소리를요. 그 목소리가 마침내 세상에 닿았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난히 맑게 느껴졌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 창문을 열자 선선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출근길, 저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걸음으로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습니다. 손에는 늘 들고 다니던 가방이 있었고
그 안에는 오늘 검토해야 할 새로운 상자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나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저는 문득 이 도시 어딘가에도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기록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저는 지하 서고로 내려가는 계단을 다시 밟았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희미하게 깜빡였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그 안을 걷는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차분한 확신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새로 도착한 상자 하나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처음 그 문서를 발견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상자를 열었던 그 순간이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떨림과 두려움, 그리고 뒤이은 압박과 의심까지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사학자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우드 선생님, 오늘 재단에서 후속 연구를 정식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문서를 시작으로 더 많은 자료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발견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이번엔 저도 끝까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던 저는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안정감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고의 작은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먼지 알갱이들이 그 빗줄기 사이로 조용히 떠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오랜 시간 상자 속에 갇혀 있을 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일이 바로 제가 매일 아침 이 계단을 내려오는 이유라는 것도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빈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자에서 나온 첫 문서를 조심스레 꺼내 한 장 한 장 다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낡은 종이의 감촉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하 서고의 형광등은 여전히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지만 그 아래 앉은 저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또 다른 잊혀진 목소리를 찾아 조용히 상자를 열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언젠가 또 다른 진실이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AI 음성 및 이미지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뉴스픽션 콘텐츠입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인물과 상황을 더해 이야기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주인공 다니엘 우드와 그의 아내, 동료 상사, 대외협력실 담당자 등은 모두 가상의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며 극중대사와 개인적인 사건 전개, 역시 극적 구성을 위해 창작되었습니다. 문서 발견 이후 회의실에서의 구체적인 대화, 압박과 갈등 장면, 언론 유출 경위 등도 실제 사실이 아닌 픽션입니다. 다만 이 이야기의 뼈대가 된 사실은 실제 역사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2026년 7월 동북아역사재단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에서 새로 발굴한 1948년 미 극동공군 사령부 FAF의 기밀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1948년 6월 발생한 독도 폭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1947년 9월 리앙쿠르암 독도의 한국의 일부임이 분명히 확립되었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발굴된 자료 중에는 1946년 울릉도사가 경상북도 지사에게 독도 관할을 보고한 문서와 미군정, 법무관에게 제출된 독도 영유권 문답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안은 단선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1951년 딘 러스크 미 국무부 차관보가 보낸 이른바 러스크 서한에는 독도가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고 일본은 이를 자국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활용해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1948년 문서는 그 이전 시점 미군 내부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료이며 전후 미국의 입장이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국가나 정치적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콘텐츠는 외교적 판단이나 법적 결론을 대신하지 않으며 시청자 여러분께 특정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려는 목적도 없습니다.